안녕하세요. 찰칵 디카 세상입니다. 이번에 저희 프로그램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 한 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양동에 사는 김두현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풍경사진과 일몰 사진을 촬영하기 좋아하는 대학생입니다. 그동안 찰칵 디카 세상을 통해서 사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가지고 다니는 디지털 카메라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사용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요즘엔 촬영을 하고 나면 사진이 흐릿하게 보이면서 빛이 꼬리를 물면서 번져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우선 제가 저희 찰칵 디카 세상에 시청해주신 김두현 씨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제가 디지털 카메라, 우리 김두현 씨께서 가지고 다니시는 디지털 카메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를 의심해 보시면 될 겁니다. 우선은 카메라가 왜 그렇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 중에 렌즈에 충격을 주었을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렌즈에는 렌즈 모터라는 부분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충격을 가해서 조금 손상이 가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렌즈 안에 자동적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자동 기능의 렌즈 모터가 초점을 좀 뿌옇게, 그러니까 초점을 선명하지 않게 맞춰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가했을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렌즈에 충격을 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렌즈 앞에 우리가 지문이나 먼지가 묻어 있을 가능성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렌즈를 우리가 닦아줄 때 우리는 흔히 그 렌즈 닦기 전용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일반 헝겊이나 휴지로 막 닦아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경우에는 렌즈 겉표면이 손상이 가서 좀 더 뿌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항상 렌즈 닦개를 잘 휴대하셔서 닦아주시고요. 오히려 렌즈 닦개 전용 보다는 에어브러시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먼지를 털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보관할 때는 꼭 렌즈 마개에 앞에, 그러니까 렌즈 캡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렌즈 앞에 끼우셔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렌즈에 그럼 이상이 없다 그러면 렌즈 바디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렌즈 안에는 CCD라는 내용물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 카메라에 있어서는 필름이라는 거. 무수한 화소로 이루어진 이 CCD는 빛을 받아들일 때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게 되거든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는 카메라의 일반 기계라기보다는 이제 전자 제품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에도 이 CCD가 좀 손상됨으로 인해서 불량화소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불량화소를 또 의심해 보시면서도 만약에 그래도 더 그런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하게 나온다, 더 번져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카메라 수리점에 일단은 의뢰를 해보시고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촬영을 전 시간에 배웠던 방법대로 렌즈 앞에 흰 천을 댄다든가 아니면 검은색을 촬영을 하셔서 이 불량화소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CCD에 대한 이 문제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80% 이상으로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김두현 씨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많이 찍고 계시잖아요. 태양을 찍을 때 생기는 현상이 전문적인 용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블루밍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스미러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한 번쯤 짚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루밍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빛을 정기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때 그 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과부하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CCD에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색감의 양보다 더 많은 정기적 신호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CCD 안에 생길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넓게 퍼져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 광원이 좀 더 넓게 퍼져 보이기 때문에 번져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빛이 좀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스미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는 빛이 인접한 CCD 내에서 받아들인 피사체에 대한 빛이 인접한 픽셀로까지 번져나가는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죠. 픽셀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수한 점들로 우리 사진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사체 하나를 찍었을 때 그 빛이 과부하돼서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과부하되다 보니까 그 주변 상황까지 그 빛이 연결돼서 표현되다 보니 우리가 불빛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미어 현상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디지털 카메라에 전문적인 필터가 있어요. 우리가 자외선을 흔히 차단할 수 있는 UV 필터도 있고, 그 밖에 이제 태양광을 찍을 때 쓰이는 필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카메라 수리점에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검사를 의뢰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렌즈를 잘 이렇게 저장할 때, 디지털 카메라로 저장할 때 저장 속도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좀 찍다가 한 번 정도 쉬어주시고 저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또 찍어주는 그런 센스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현 씨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감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찰칵 디카 세상 5번째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진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사진 몇 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어떠한 구도로 이루어졌으며 사진이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빛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유명한 찰나의 거장, 셔터 찬스의 대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의 작품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디지털 사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사진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각 요소들과 그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진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처럼 찍을 수 있는 아니면 찍고자 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직접 야외에서 촬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디지털 사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디지털 사진의 시작은 1940년 텔레비전이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화상을 바라볼 때 화학적인 성분에 의해서 화학적인 원리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필름에 새겨진 현상을, 이미지를, 영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죠.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은, 그리고 텔레비전의 발전은 정기적인 신호로 어떠한 화학적인 작용도 받지 않는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우리가 영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이미지를 그동안 필름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의 영상을 화학적인 약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화학적인 어떠한 약품에 의해서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이 빛을 받아들여지고 저를 비춰진 빛이 카메라를 통해서 하나의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카메라의 태동이 이러했다면 디지털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CC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CD는 정기적인 신호를 하나의 정기적인 신호를 하나의 전자의 상태로 이렇게 보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영상으로 변환하는 장치다. 일종의 일반 카메라에 있어서는 필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CCD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몇만 화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최소 단위인 픽셀을 예를 들 수가 있거든요.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1인치 내에 우리가 이게 몇백만 화소다라고 한다면 그 화소라는 거는 최소 단위인, 우리가 사진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신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나와 있는 게 200만 화소, 많아야 400만 화소 이런데요. 보통 한 200만 화소짜리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거랑, 그리고 600만 화소짜리 우리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거랑 어떤 사진이 더 퀄리티가 좋아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600만 화소거든요. 화소가 높아질수록 퀄리티는 더 좋아진다. 가장 기본 단위인 점들이 무수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진을 바라볼 때 더 퀄리티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화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사진을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보내주고 보내받을 때가 있잖아요. 야, 몇 dpi로 해서 보내라, 아니면 몇 바이트짜리냐, 이 사진은 몇 바이트짜리냐,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자, 우리가 그거는 모두 다 해상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선은 이제 픽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컴퓨터 용어에 있어서 우리가 바이트랑 비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자, 비트는 컴퓨터에서 최소 단위의 기본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8개의 비트가 모였을 때 우리는 1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바이트는 8비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가장 우리 옛날 그 컴퓨터를 우리가 8비트짜리 컴퓨터다 막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게임기도 보시면. 자, 사진에 있어서의 8비트는, 즉 1바이트는 흑백 사진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디지털 흑백 사진의 경우는 이 1바이트, 바로 8비트만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흑백만 이렇게 촬영하게 되니까, 흑백만 표현하게 되니까 더 많은 용량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흑백 사진에 있어서는 흑과 백을 기록하고 그 중간 톤인 회색을 기록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칼라 디지털 사진의 경우에는 BGR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RGB라고 하죠. 자, 레드 빨간색의 R과 그 그린, 그 녹색의 그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B의 블루 파란색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개의 판이 합쳐져서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색일 때 우리가 8비트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색이 필요하니까 24비트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4비트니까 자, 8비트가 우리가 1바이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칼라 사진에 있어서는 3바이트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24비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왜 세 개가 필요하냐? 그거는 이 세 가지 색. 자, 흑백에 있어서는 한 가지 색이 필요한데 빛의 삼원색 아시죠? 이 빛의 삼원색을 우리가 사진에 있어서의 빛의 삼원색을 이 RGB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림에 있어서의 삼원색은 또 RGB인데 그림에 있어서의 삼원색은 이 세 가지 색이 더해 갈 때마다 검정색으로 표현되는데 이건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빛의 삼원색은 더해 갈 때마다 흰 백색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자, 한 가지의 흑백 사진이 필요할 때는 8비트, 1바이트가 필요하지만 자, 세 가지 색이 필요한 이 세 가지 판이 필요한 칼라 사진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3바이트, 24비트가 필요하게 된다. 용량이. 자, 이런 개념 한번 이해하시고 간단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디지털 사진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면서 그 픽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이 사진들과 그 바이트와 비트처럼 무수히 많은 그 용량으로 이루어진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걸 좀 더 정리하자면, 자, 흑백 사진은 1바이트가 필요한데 1바이트는 8비트다. 자, 흑백 사진에 있어서는 검정색과 흰색이 표현되고 그 중간 톤이 회색만 표현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디지털 칼라 사진에 있어서는 RGB가 있는데 빛의 삼원색이다. 더해질수록 좀 백색이 가까워지고 한 가지 색이 좀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검은색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RGB 이 세 가지 색깔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8비트가 아니라 24바이트 세 가지 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4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4비트니까 그 8비트가 모였을 때 3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1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8비트짜리에 3개 곱해진 24비트이기 때문에 3바이트가 필요하다. 자, 디지털 사진에 있어서 컴퓨터에 우리가 용량을 올릴 때 그 정도가 필요하다. 최소한.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디지털 사진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디지털 사진은 다양한 픽셀들로 이루어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그 픽셀의 무수한 점들이 몇만 화소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몇 해상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의 픽셀들로 이루어진 사진을 우리가 컴퓨터로 표현할 때 흑백 사진은 최소 1바이트, 8비트가 필요하고 칼라 사진은 최소 3바이트, 24비트가 필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디지털 사진을 결정하는 그 디지털 사진에 있어서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각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 요소별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사진에 있어서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네 가지 요소, 크게 네 가지 요소로 나누는데요.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가지 요소를 보시면 첫 번째가 해상도고요. 두 번째가 컬러의 재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이나믹 범위, 네 번째가 민감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해상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DPI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컬러의 재현은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찍고자 하는 사물을 좀 더
그 톤에 맞게 보였는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이나믹 범위는 일종의 콘트라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감도는 작가의 촬영자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각 요소별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해상도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해상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우로 직접 촬영이 된 사진입니다. 자, 해상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최소한의 입자들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자,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이 이 두 가지의 사진이 1인치 범위 내에 표현된 각각의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300dpi의 해상도를 가지고 촬영된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720dpi, 720이 아니고요. 72dpi를 가지고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진이 더 선명하고 더 진해 보이십니까? 자, 이쪽에 300dpi로 놓은 게 72dpi의 해상도보다 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해상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인치 범위 내에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설명드렸던 1인치라는 범위 내에 무수한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픽셀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픽셀의 경우 이 dpi가 높은 거는 픽셀이 300 이상 많은 거고요. 1인치 내에. 자, 반대로 72dpi는 그 72개, 그 점들이 72개로 1인치 내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입자가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입자는 좀 더 거칠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찍을 때 만약에 출력을 하신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400만 이상 화소를 가지고 그 1인치 범위 내를 높여야 되니까 300dpi 해상도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하신다면 출력 시 A4 이상의 출력 시의 사진도 깨지지 않고 선명해 보이는 반면 좀 낮은 화소수에 낮은 해상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촬영에 임하시면 웹에 올리는 용도로 우리가 보통 72dpi를 두고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촬영을 한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일반적인 사진 크기 이상으로 출력을 하게 된다면 그 사진은 방금 그림에서 보셨듯이 깨져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원하신다면 좋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더 많은 그 화소수의 카메라를 가지고 좀 DPI 해상도를 높게 그 구성을 하셔서 촬영을 하신다면 여러분만의 멋진 사진 구현해 내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컬러의 재현을 한번 봐볼까요? 자,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컬러의 재현인데요.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만큼 피사체가 내가 작가가 그 피사체에 맞게 보여주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자, 이거는 컬러 사진을 그대로 재현했고요. 이 사진의 경우에는 좀 더 뿌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컬러를 실내에서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재현하기 위해서는 후레쉬를 터트려 주는 게 좋아요. 후레쉬를 터트려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색감이 원래 맞게끔 표현하기 위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광에서 사진을 찍게 된다면 자연색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인공광에서 촬영을 하게 될 경우 음식 사진이라든가 실내에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에는 그 빛이 일반 자연광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그걸 켈빈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연광의 경우는 그 8000 이상의 켈빈도를 요하지만 우리 실내의 이 광선은 34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컬러의 재현에 있어서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죠. 그래서 후레쉬를 두고 촬영을 할 때는 좀 더 밝은 광선에 그 빛을 쏘아주는 게 바로 이 컬러 재현 부분이죠. 디지털 사진 역시 이 컬러 재현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보이고자 하는 작가가 보이고자 하는 컬러 빛은 그 좀 더 가깝게 내가 보이고자 하는 빛에 가깝게 표현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좀 고퀄리티의 사진을 뽑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로 다이나믹 범위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할까요? 자, 다이나믹 범위가 무엇이냐면요. 자, 흔히 우리는 콘트라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농도가 어느 부분이 더 진해졌나를 두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 사진에서 보니까 두 가지 사진이 다 그 그림에서 보면 화면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쪽 사진에서 여기 부분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요. 자, 이쪽 부분을 자세히 봐주시면 이쪽에 노란 부분의 진한 색과 이쪽에 노란 부분과 이쪽에 흰색 부분이 색감이 그렇게 또렷하지 않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또렷하고 디테일하게 나왔죠.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이나믹 범위가 넓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나믹 범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콘트라스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콘트라스트가 좋은데 야, 이 사진 콘트라스트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밝은 부분인 하이라이트와 가장 어두운 부분인 섀도우 부분이 고루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측광 사진 있죠. 우리가 전 시간에 첫 시간에 배웠던 그 사광 사진이나 측광 사진을 예를 들면 그렇게 밝고 어두운 부분에 톤이 다 살아있는 경우 우리는 그 경우가 콘트라스트가 좋은 사진이다. 아니면 다이나믹 범위가 넓은 사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그 어두운 데서 그 다이나믹한 사진을 원한다면 좀 더 밝게 표현을 해주면서 더 많은 그 인공 광선을 이용해 준다면 아니면 부드러운 사선의 광선을 이용해 주신다면 이 다이나믹 범위를 넓히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디지털 사진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이 세 가지 요소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요소는 바로 여러분이 그 작가의 의도인 바로 퀄리티, 바로 민감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모든 퀄리티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감도는 촬영자의 의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멋진 사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멋지게 찍은 셔터 찬스로 아니면 우연적인 그 컬러 제형과 우연적인 다이나믹 범위가 다 설정되었고 또 우연적인 컬러의 제형뿐만 아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다양한 요소들을 내가 감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작가의 의도가 없는 사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작가의 사진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의 한 유명한 작가가 이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한 장의 흔들린 사진은 우연이면서 내 사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장의 흔들린 사진은 그 작가의 시도이다라고 얘기했고요. 100장의 흔들린 사진은 작가의 의도인 바로 작가의 사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작가의 의도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작가의 의도가 들어간 사진을 촬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모르고 행동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이 본인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알고 행동한 거에 대한 잘못은 그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선 실천한 거에 대해서 그 사진이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사진이 우연적으로 얻어낸 사진은 내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만의 적절한 표현법, 여러분만의 적절한 셔터 찬스를 원하시고 여러분만의 적절한 기획과 의도를 반영한 사진이라면 우리가 전 시간에 감상했던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작품처럼 여러분만의 멋진 찰나의 사진, 멋진 셔터 찬스의 사진을 분명히 재현해 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처럼 사진 작업자의 의도나 기획에 맞는 작업자의 표현만이 진정한 작가 사진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진 퀄리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사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의도가 들어간 여러분들만의 기획이 들어간 여러분의 사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사진, 멋진 사진,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과 같은 사진은 여러분의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진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를 만들어 와봤거든요. 한번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자, 디지털 사진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을 제가 좌측에다 넣었고요. 단점을 우측에다 놨는데, 자, 장점은 첫 번째가 소비자 위주다. 우리 촬영자 위주로 좀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카메라다. 디지털 사진이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속도에 있어서 출력까지 우리가 영상을 바라볼 수 있는 속도에 있어서 좀 빠르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유지비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 일반 카메라보다 좀 저렴한 유지비를 우리가 요할 수가 있고, 자, 보존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그 파일 형태라든가 우리가 저장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그 화학적인 요소를 우리가 요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인 성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환성이 요즘은 또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점은 날이 갈수록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해상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 필름 카메라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컬러의 통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출력할 때마다 색깔이 다 틀려집니다. 왜냐면 프린터마다 색깔이 다 틀려지고 우리가 모니터마다도 색깔이 다 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의 통일감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를 구입할 때 그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좀 비용이 비싸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 영감의 상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영감의 상실은 주로 일반 작가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일반 카메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일반 카메라의 경우는 바로바로 사진을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작가의 영감에 의해서 사진을 찍는단 말입니다. 자, 사진의 결과물까지 찍는 순간 다 생각해서 조절해서 촬영을 해 나가야 되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찍자마자 또 바로 볼 수가 있고, 또 우연적인 찬스,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우연적인 뭐 찬스라든가 뭐 찰나의 순간을 바로바로 찍고 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모니터를 보면서. 그런데 일반 카메라의 경우는, 필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없기에 그 일반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이제 작가분들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건 영감에 있어서 다들 영감이 상실되는 부분은 아니야?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자, 좀 더 이 부분을 정리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디지털 카메라의 단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카메라의 단점, 해상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DPI 이전에 좀 배웠어요. 자, DPI에 있어서 각 컴퓨터마다 그 해상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쪽 모니터에서 봐서는 그 사진이 밝게 나왔는데, 이걸 인터넷에 올리고 나서 다른 컴퓨터로 보니까 또 어둡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색감이 다 틀려집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마다 또 각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마다 또 색감이 또 다 틀리게 나와요. 물론 뭐 일반 필름도 그렇다, 일반 필름도 뭐 현상소 갖다 맡기는 곳마다 뭐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 그 현상 데이터 값만 맞춰주면 사진은 똑같이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 현상 데이터 이야기 값이라 그러거든요. 그것만 맞춰주면 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래도 되긴 하지만 틀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프린터 잉크 양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요. 또 프린터를 할 때 그 약품의 그 하루만 지나도, 우리가 그 프린터 용지가 하루만 지난 용지를 쓰더라도 색감이 또 틀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상도에 있어서 다소 좀 떨어진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컬러의 통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가격 면에 있어서인데요. 자, 가격면이 비싼 이유는 우리가 일반 카메라보다 비싸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일반 카메라는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세 번째 가격이 왜 떨어졌냐면, 일반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일반 카메라의 경우는 금액대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니콘 회사의 그 FM2만 봐도 예전에는 그 금액대가 8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한 중고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 20만 원, 10만 원대에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디지털 카메라도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보급형에 있어서는 그 비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직접 여러분께서 그 그 디지털 카메라 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카메라점을 이렇게 둘러보신다든가 아니면 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 카메라에 비해서 좀 더 가격이 비싸다라는 걸 좀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가격이 가장 좀 민감하시잖아요. 일단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디 따로 사고 렌즈 따로 사고 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가격은 비싸지만 유지비는 저렴하게 들잖아요. 따로 뭐 필름 값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매번 약품을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 렌즈와 바디 한 번에 구매하실 거를 다 정리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감의 상실 그 말씀드렸죠. 그렇다라고 이제 일반 카메라 쓰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디지털 카메라 쓰는 분들께 저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영감의 상실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영감의 극대화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우리가 찍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하고 나서 셔터를 누르지, 생각하지 않고 나서 셔터를 누르진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획을 하면서 그걸 표현하게 됐을 때 영감의 상실이 아니라 영감의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사진의 장점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디지털 카메라 매니아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카메라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단지 사진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 프로그램 보시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진의 장점, 디지털 사진에 대한 장점 제가 한번 또 읊어볼게요. 디지털 사진은 뭐니 해도 촬영자 위주로 쉽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보급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그 널리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매우 그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자,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을 수가 있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진을 가지고 쉽게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필름 카메라의 경우는 그 장비를 구매해서 현상이라든가 윤활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그걸 맡겨야 되고 또 많은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지루함 때문에 우리가 프로페셔널이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게 되는데 디지털 사진에도 프로페셔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이 찰칵 디카 세상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활용해 나가고 조금씩 중급 고급 과정 거쳐 나가면서 또 우리가 전문분들을 초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배워나가신다면 디카 사진에 있어서도 분명히 프로페셔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렴한 유지비. 당연히 저렴합니다. 자, 유지비, 초기 구입비에 있어서는 일반 카메라보다 비쌀진 모르겠지만 유지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친환경적이다. 자, 환경적이라고 설명하는 이유, 화학약품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호환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 카메라처럼 렌즈 변환식 됩니다. 그 일반 카메라에 쓰는 그 렌즈, 그뿐만 디지털 카메라 본체를 연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니콘에서도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캐논, 뭐 그쪽에서도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뭐 호환성도 안 되고 뭐 그럴 거라는 생각,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사진의 장점 살려나가신다면 일반 카메라 못지않은 사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해상도에 있어서 우리가 DPI를 끝까지 끌어올려 주고요. 그리고 6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가지고 아니면 400만 화소 이상이라고 한다면 메모리를 좀 고용량 메모리를 구입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메모리 카드는 뭐 64메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8메가바이트 메모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모나게 생긴, 자, 제 카메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에 보시면 이 부분을, 이걸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메모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512메가도 있고 뭐 128메가, 뭐 250메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 메모리를 좀 큰 걸 구매하셔서 용량을 좀 극대화하셔서 촬영을 하신다면 필름 사진 못지않은, 물론 A4 이상 키우면 좀 화질에선 떨어지겠지만 그 못지않은 사진 구현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배우신 내용에 있어서 좀 더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앞으로 저희 아래 나가고 있죠, 찰칵 디카 세상 홈페이지나 제 이메일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찰칵 디카 세상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사진을 좋아하고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 문의 전화 아니면 또 문의 메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모든 의견은 100% 꼭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노벨상이라고 하죠. 퓰리처상을 받았던 종군 기자이자 사진가인 그 로버트 카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대를 풍자하는 날카로운 시선을 담은 사진은 그 사진을 찍는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남겼는데, 죄송합니다. 만일 사진을 흡족하지 않다면 그 사진은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찍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그 상황에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찍으란 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 빠져들면서 사진을 찍어라 라는 거겠죠.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카메라에 있어서, 디지털 사진에 있어서 그 사진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하고 이 사진에 대해서, 디지털 사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나서 그 퀄리티를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진의 퀄리티를 높여준다면 여러분께서 찍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갔을 때, 찍고자 하는 장소에 갔을 때 그 상황에 빠져든다면 정말 멋진, 정말 여러분들이 흡족할 만한 사진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로버트 카파의 상황 표현,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더 되새겨보고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또 찰나의 사진, 그리고 셔터 찬스의 사진 함께 떠올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야외에서 사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찰칵 디카 세상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